네, 안녕하세요. 품질 셰프 옥수입니다. 코어틀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어틀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틀 시작할게요. 아이고, 이게 처음부터 머리 아픈 영어가 나왔죠? 사실 이 글은 제가 AIAG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대로 발췌해온 부분이기도 해요. 번역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코어틀에 대한 정의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유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대로 직독구 직해를 한 건 아니고요. 살짝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풀어서 쓴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래전 자 AIAG 자, 제가 풀었었는데요.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액션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자동차 산업 액션 그룹이죠. 하나의 집단 조직이겠죠. 자, 국내 자동차 회사들과 그 국내라는 것은 미국이에요. 그 얘기는 AIAG 조직 단체 자체가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조직이기도 합니다. 자, 국내 자동차 회사들과 일반적인 품질 방법과 툴들을 개발하기 위해 협업을 해왔고, 그렇게 개발된 툴들을 품질 코어 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툴들은 매우 유용했고,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국방, 의학 및 제약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어 툴 자체가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하는 품질 툴이라고 하긴 하지만 관련된 이런 품질 툴들은 어, 전방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코어 툴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AIH다. 주관에서 만들어졌다. 자, 다음에 또 나온 내용을 또 볼게요. 음, 여기서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오늘날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하나 이상의 핵심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 툴 프로세스를 마스터했던 조직이란 게 이런 코어 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들은 IATF 16949 및 해당 품질 참조 매뉴얼 요구사항이 반드시 충족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이런 핵심 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마스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 요 IATF 169사를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이라면. 그리고 관련된 품질 매뉴얼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충족될 것이라는 게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코어 툴에서 중요한 항목이 앞서 말씀드렸던 AIG 그리고 IATF 16949가 중요합니다. 사실 IATF 16949라는 매뉴얼 안에 코어 툴을 배우고 익히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IATF 내용들을 만들 때 요 IAAG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실제로 만들었던 품질 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코어 툴이 어떤 항목들이 있고 각각의 항목들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PQP 그리고 PPAP, PPAP 사실 우리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쉽게 PPAP라고 이제 발음하기도 길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해서 붙여서 PPAP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FMEA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FM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걸 줄여서 말하는 사람 없는데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중국 동료랑 같이 이제 오디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피마라고 하더라고요. 피마. 처음에는 제가 이 친구가 피마라고 하길래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피마가 뭐야 물어봤더니 이 피마 중국 친구들은
FEMA를, 그러니까 FME를 FEMA라고 그렇게 발음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SPC, 그리고 MSA, 총 5가지 툴이 우리 IATF 16945에서 요구하는 핵심 품질 코어 툴입니다. 각각의 뭘 말하는지 간단하게 지켜볼게요. 자, APQP는 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 사전 부품 품질 계획. 자, 개발 관련된 부분 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부분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겠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어떤 계획이냐. 퀄리티 플래닝, 품질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핵심 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PPAP를 볼게요. PPAP는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APQP와 이 PPAP를 좀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혼동하기 전에 마지막에 요 APQP의 P와 PPAP의 P의 단어만 정확하게 아시면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APQP는 말 그대로 플래닝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PPM은 프로세스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프로세스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APQP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APQP의 범위와 PPAP의 범위, 그리고 ISIR, 그리고 PSW까지가 있는데 그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PPAP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부품 승인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ME로 갈게요. FME에는 아까 중국 제 예전 동료가 FEMA라고 읽었죠. 자, Failure Mode Effective Analysis.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가줘야 돼요. Failure Mode and Effective Analysis. 이게 위에 APQP, PPAP처럼 이게 연결된 의미가 아니에요. 자, Failure Mode, 고장 유형, 그리고 효과적인 분석, 별도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고장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SPC가 있네요. SPC는 볼까요? 뭘 말하는지. 자,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자, 통계적 공정관리예요.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기본적인 프로세스 컨트롤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왜 앞에 우리가 statistical이라는 통계라는 말을 붙여서 이런 용어를 쓸까라는 거는 SPC 실제적으로 교육을 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뭔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공정 관리를 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SA가 있습니다. MSA는 Measurement System Analysis. 자, 결국에는 여기 measurement라는 건 측정이죠.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나라 말도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는 거죠. 자, 측정 시스템 분석을 왜 해요? 라는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인턴이나 아니면 신입사원들, 그리고 이제 품질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MS는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해야 되는지. 왜냐면, 잘못 물어본 게 아니고요. 가장 잘 물어봤어요. 사실 MS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MS에 대해서 실제로 다루지도 하고 분석도 잘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그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MSA뿐만 아니라 위에 SPC, FMA, 그리고 PPAP, FQP 모두 우리가 프로세스 관점에서 각각 단계에서 해야 될, 왜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요거 하나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품질 셰프 옥수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품질 코어 툴 5가지 중에서 에피큐피, 자, 퀄리티 플래닝, 자, 품질 계획에 대해서 개발 단계에서 품질 계획에 대해 세우는 에피큐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에피큐피 정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요 문장을 좀 볼게요. 근데 영어 문장이죠. 이 부분도 또한 제가 글로벌 품질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좀 발췌한 부분이고요. 에피큐피 정의에 대해서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냐면 에피큐피는 일단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기술적인 기준 그리고 특별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이해된 상태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객사에서 요구사항 그리고 완벽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엔 APQP라는 건 개발 품질 계획이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양품을 고객에게서 요구하는 정확한 스펙을 기준으로 양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고객 쪽에 제대로 된 상품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엔 고객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중요한 기준들, 스펙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그거를 구현한 고객이 의도하는 요구사항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품질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되는지 그 개념이 가장 핵심적인 에피큐피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에피큐피는 영업, 제품 개발, 구매, 생산 등등 크로스 펑셔널 팀에 의해서 실행되어져야 한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제 결국엔 크로스 펑셔널 팀이다. 에피큐피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냐면 대부분의 국내 이제 소규모의 이제 작은 기업들의 개발하시는 담당들을 보면 거의 혼자 개발 관련된 업무를 하세요. 혼자 생산에 가서 요청해서 개발 샘플도 만들고 혼자 검토해서 어떨 때는 급할 때는 낚기가 급할 때는 직접 들고 뛰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도 많이 힘들겠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다양한 부서들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만들고 같이 검토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에피큐피 정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에피큐피는 뭐다? 자,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아주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서 우리 쪽에서 만들 수 있게 반영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에피큐피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개발 담당이라 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서와 함께 크로스 펑셔널 팀을 이루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에피큐피 단계. 에피큐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확인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5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프로세스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플래닝을 좀 해야겠죠. 뭐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듯이 에피큐피도 결국엔 퀄리티 플래닝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객 일정에 맞춰서 각각의 일들을 각각의 액티비티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해서 플랜을 하고 정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단계들이 쭉 있는데 일단은 5번째 단계는 좀 제쳐두고 2번, 3번, 4번
단계 좀 보시고, 그 보시기 전에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영어로 써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혼동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심플하거든요. 영어로 문장으로 일단 단계를 보고 다시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면 2번과 3번의 차이는 요 차이입니다. 프로덕트, 3번은 프로세스. 나머지는 뭐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개발을 하는 거죠. 디자인 검증하고 디벨롭먼트 개발하고. 근데 일단 단계 구성으로 순서 자체는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왜 프로덕트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왜 프로덕트 다음에 프로세스가 나왔을까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거의 FQP 단계에 대한 구성은 다 이해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어느 상품이란 거를 개발할 때 시제품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그게 내가 디자인한 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면 자,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많이 생산해서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을 통해서 파는 것들이 결국엔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 제품을 먼저 검증을 하고 만들어내는 게, 개발을 해내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충족한 제품이, 시제품들이 샘플 제품들이 나와줬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셋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과 프로세스를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이제 셋업을 해놨다면, 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량 양산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나더라도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프로세스 프로덕트 네 번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단계 자체가, 결국에는 이 단계가 끝나면 실제적으로 양산을 바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실 실제적인 개발 단계라기보다는 이게 초도 양산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제품들이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개발 제품들이 초도 양산을 시작했을 때 문제점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양산을 진행하면서 문제들을 바탕으로 그런 피드백을 받고 다시 이제 corrective action,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심플하지 않나요? 자, 하나씩 단계마다 뭘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Plan and Define 프로그램에서는 고객 기대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한다. 두 번째, 프로덕트 디자인, 초기 샘플 제작 및 테스트를 통한 디자인을 검증을 한다.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공정을 이제 셋업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PFMA, Control Plan, 그리고 관련된 표준을 수립해서 공정 프로세스 셋업을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양산을 하기 전에, 최종 양산을 하기 전에 최종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프로덕트 캐파시티, 캐파빌리티 분석을 통한 부품 및 공정 프로세스를 검증을 한다. 캐파시티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양을 말하는 거고요. 캐파빌리티는 기본적으로 고객에서 받은 스펙을 주어졌을 때 그런 스펙을 관리하기 위한 공체 내에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실력, 공정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캐파빌리티, 우리의 공정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번째 단계는 연속 생산 검증을 통한 결과 검토 및 프로세스 개선, 추가적인 개선인 거죠. 지속적으로. FQP 단계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계획하고, 이렇게 해드리자면, 다시, 계획하고, 시제품 만들어서, 샘플 제품 만들어서 검증을 하고, 자, 이것들을 우리가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셋업을 하고, 이렇게 샘플 제품과 프로세스 셋업을 한 것들을 최종 양산을 우리가 하기 직전에
최종 검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백신이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출시되기 전에 최종 임상 시험을 하는 단계라 볼 수 있어요. 그 마지막에는 개발이 딱 끝났다고 해가지고 딱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초기에 대량 생산을 진행할 때, 양산을 진행할 때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 것까지가 FQP 단계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FQP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 드릴 건데요. 사실 FQP 범위라는 거는 사실 책이나 뭐 관련된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좀 관련된 유사한 개념을 가진 용어들하고 좀 많이 혼동이 되거나 좀 헷갈려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범위를 어, 나눠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인 우리가 APQP 개발이라는 하는 과정에서 플래닝을 APQP가 하나 이렇게 돼 있다면 그 안에 PPAP 이런 프로세스,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가 그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 ISIR은 처음 들어보셨죠? 자, Initial Submission Inspection Report. 그 다음에 PSW까지. PSW는 Part Submission Warranty. 자, APQP는 뭐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 PPAP은 결국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이게 먼저 플래닝과 프로세스, APQP와 PPAP 사이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APQP는 뭐고 PPAP은 뭔지. 결국엔 APQP는 전체적인 개발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품질 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계획이고요. PPAP은 그 상품을 여기서 핵심은 이제 어프로벌 프로세스죠.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승인받는 프로세스. 각각에 관련된 매뉴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이 PPAP하고 ISIR을 좀 상호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PPAP이라기도 하고 그냥 ISIR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ISIR을 보면 마지막이 R이 리포트예요. 사람들 대부분 PPAP하고 ISR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전혀 다른 건 아니고요. PPAP 서류가 ISIR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PAP은 ISIR은 아니지만 PPAP documents, PPAP 서류들은 ISIR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그 상품에 대한 승인을 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을 하겠죠.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이제 서류 다큐멘테이션을 하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엔 ISIR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ISIR 리포트 내에 최종적으로 이제 커버 페이지가 있어요. 커버 페이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사인하고 그리고 고객 쪽으로부터 이제 사인을 받는 커버 페이지를 최종 이제 보증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PSW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사실 이 내용은 좀 눈에 익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이 FQP, PPAP, ISIR, PSW는 다 일련의 그 개념들이 다 관련 있는 부분인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좀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품질 셰프 옥수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품질 코드에서 PPAP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 PPAP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PPAP의 정의. 자, 제품과 그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다.
PPAP은 제가 코어 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에서 APQP와 PPAP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요 P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혼동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PPAP은 플랜이 아니라 프로세스예요. 자, 우리 개발 단계에서 제품을 상품을 개발을 하고 최종 양산까지 준비가 됐다면 양산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를 PPAP이라고 합니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capacity,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capability. 자, capacity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죠? 실제로 얼만큼 우리가 그 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capability,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정 능력 부분은 우리가 보통 CPK로 확인을 합니다. CPK는 나중에 저희가 SPC 배를 배울 때 확인을 할 건데요. 보통 우리가 개발 초기 때 고객으로부터 이제 스펙이나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접수받겠죠.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공차 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공정 능력을 CPK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산출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을 때 결국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신제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PPAP은 그럼 우리가 보통 언제 진행을 할까요? 좀 볼게요. 자, 처음 제품을 개발할 때, 당연히 개발할 때 이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엠 변경이 진행됐을 때, 양산 시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PPAP이라는 걸 알겠는데 갑자기 포엠 변경이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텐데, 여기에는 포엠이란 거는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조금 다른 것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과 다르게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변한 거에 대한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을 때 그 제품을 승인을 해야 되는 과정. 하지만 초기 개발했을 때와 우리가 양산 시 이제 포엠 변경의 차이는 수준 차이는 좀 나겠죠. 처음 개발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씩 챙겨야 된다면, 기존에 양산하는 거 제품에서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기존과 같이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PPAP이라는 레벨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레벨이 1에서 5까지 되어 있죠. 근데 보통 레벨 1하고 5는 거의 우리가 현업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보통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리스크가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통해, 이 상호 협의라는 고객과의 협의겠죠. 문서로 승인을 대체하거나 약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실제적으로 저도 업무하면서 PPAP 레벨 1이나 레벨 5는 써본 적이 없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부분이 PPAP 레벨 3, 그리고 레벨 2, 레벨 4까지. 자, 레벨 3는 많이 아시는데, 왜냐면 레벨 3 같은 경우는 신제품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처음 승인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PPAP이라는 개념을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자체가 풀 PPAP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 된다는 그 레벨 수준이 레벨 3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PPAP 레벨 2하고 PPAP 레벨 4를 좀 헷갈려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 다 일단은 포엠 변경이 발생했을 때 진행이 합니다. 자, 레벨 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핵심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설계 변경 리스크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공정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일단 ECR이라고 하죠. Engineer Change Request라고. 요즘 설계 변경이 되거나 아주 작은 협력사의 공정 변경 같은 사항들이 있을 때는 레벨 2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보다 좀 리스크가 크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뭐 제품의 재질 변경 이런 것들은 큰 포엠 체인지 매니지먼트죠. 그리고 공정이 아예 막 싹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 협력사에 공장이 아예 이전을 했거나,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레이아웃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크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자,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레벨 2와 레벨 4를 구분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앞으로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PPAP에서는 뭐를 해야 되나, PPAP 액티비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좀 하나씩 좀 간단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개발 이력 관리. 뭐 어떤 일이든지 이력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발은 그 히스토리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관련된 이력들을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디자인 변경이나 공정 조건 크게 변경되는 사항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이력을 갈 때 그 체인지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변경 이력 관리를 해야 된다는 별도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게 DFM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실제 디자인을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DFM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제 실제 설계까지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DFM을 해야겠죠. 디자인 FM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정 흐름도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을 셋업하기 전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제품을 만들어야 대한 가이드라인이 1차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결국엔 우리가 공정 흐름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굉장히 심플한 이제 흐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PFM이라 하겠죠. 자, Process FME. 개발 초기 때 제가 FME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DFME든 PFM이든. 왜냐? 사전 품질 예방을 위해서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검토해서 리스크를 판단하고, 그 리스크가 크다면 개선을 적용해서 사전 품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니까 컨트롤 플랜, 관리 계획서죠. 그리고 작업 표준, 검사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공정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MSA, Measurement System Analysis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디자인에 맞게, 도면에 맞게 치수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에 일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튜닝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이거든요. IMDS라고요.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이라고 있는데 아주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법적인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IMDS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IMDS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 검증, 그리고 외관 검증도 해야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공정 내 지그나 툴 등에 대한 검증, 그리고 포장 사양도 당연히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런앤레이트라고 하는데, 뭐 풀케파 점검이라고도 이제 국내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PPAP 승인을 고객한테 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엔 capacity, capability. 얼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정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가 런앤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단계는 런앤레이트 자체가 글로벌 용어기도 해요. 이게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면, 추가적으로 런앤레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별도의 이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고객한테 받은 이제 승인 마스터 샘플도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당시 승인을 맡을 때만 우리가 중요시하고 나중에는 좀 관리가 좀 등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향후 이제 양산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마스터 샘플하고 제일 먼저 비교를 하거든요. 그 분량이 났을 때. 근데 마스터 샘플이 만약에 잊어먹었거나 만약에 관리가 잘 돼서 많이 훼손이 되었다면 나중에 오히려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잘 관리하세요. 자, 추가적인 기타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들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PPAP 다큐멘트를 준비합니다. PPAP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PPAP 서류는 뭐라고 하면 되겠죠? 자, ISIR, 자, 리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PPAP의 커버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첫 장에 있는 사인하는 것, 제품을 만드는 당사자들의 사인, 그리고 고객 사인을 최종적으로 받는 PSW, Part Submission Warranty. 자, 품질 보증서에 대한 최종적으로 사인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PPAP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품질 셰프 옥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5가지 품질 코어 툴 중에서 FMEA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우리 FMEA 정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자, FM, Failure Mode, 자, 고장 유형이죠. 고장 모드. 자, EA는 Effective Analysis. 자, 효과적인 분석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장 문제들에 대해서, 고장 유형이라 하는 얘기는, 자, 일단 문제들이에요, 문제. 그 문제가 뭐 설비의 트러블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의 불량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트러블들, 문제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 뭐를 하냐? 자, 제품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존 양산을 하고 있는 유사한 제품들의,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양산하고 있는 유사한 제품들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 또는 공정의 사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자,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문제가 겪었으면 분명히 우리가 개선이 됐겠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동일한 문제를 또 겪으면 또 바보가 되겠죠. 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 그리고 검토하는 툴을 FM이라고 합니다. FMEA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FME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언제 진행을 할까요? 자, 설계 개선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DFM이라고 합니다. 자, 디자인 FME. 자, 뭐 설계의 개선 관점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제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설계를 하겠죠. 도면을 드로잉을 그릴 텐데 자, 설계 드로잉을 그리면서 각각의 이제 제품에 대한 스펙을 집어넣고 공차를 집어넣고 그리고 관련된 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좀 미흡했던 도면들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들을 개선했다면 그럼 새롭게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디자인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공정 개선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을 프로세스 FMA, 자, PF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FMA. 사실 뭐 디자인 FM하고 프로세스 FMA, 디자인과 프로세스 말만 이제 바라보는 우리가 관점만 다른 뿐이지 하는 의도는 똑같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공정을 셋업하겠죠. 기존에 우리가 유사한 제품을 계속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검토해서 개선을 시키는 과정을 프로세스 FM이라고 합니다. 자, 뭐 언제 한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 초기 때 하는 거예요. 개발 초기 때 해야지 우리가
진짜 개발 단계에서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죠. 자, 어디서요? 디자인과 그리고 공정에서. 보통 디자인은 이제 R&D 쪽에서 속해 있고, 공정 기술은 이제 공정은 이제 공정 기술이나 생산 기술 그리고 제조 관련된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좀 기억해 둘 필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버스 FM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종 개발 단계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FM에는 여기 개발 초기에 한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이렇게 개발 초기 때 이렇게 서류만 작성해 놓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진짜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최종 개발 단계 우리가 승인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FM을 들여다보고 문제점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란 말을 붙여 있어요. 자,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가서 FM을 다시 점검한다. 자, 최종 개발 단계에서 시작해서 양산 때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초도 양산, 양산을 이제 시작하기 초기 시절에는 불량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 그때가 아주 이제 이 리버스 FM을 하기에는 가장 적기라는 거죠. 자, 이런 리버스 FMA 개념을 토대로 우리가 진짜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면 진짜 강건한 설계, 강건한 공정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ME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주 좀 복잡하기도 하고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포맷을 FME 템플릿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제가 FME 심화 과정을 통해서 영상을 다시 만들 테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그 핵심적인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함께 해야 돼요. 우스라는 얘기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FM의 양식을 보면 제 첫 장에 첫 페이지 위쪽에 보면 그 참석한 사람 담당 부서가 누군지 그리고 담당은 누군지 그 쓰는 난도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크로스 펑셔널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FM에는 기존의 문제점을 가진 우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설계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관련된 뭐 R&D, 뭐 제조, 품질, 그리고 기술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본인들의 경험했던 부분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FME를 하나씩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FM이라고 하면 RPN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Risk Priority Number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RPN을 사용하진 않고요. 자, 재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개정된 FM이 개정 5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RPN이 AP로 바뀌었어요. 자, Action Priority. 당시 우리가 RPN을 쓸 때 요걸 썼습니다. SOD. 자, Severity, Occurrence, Detection. 자, 심각도, Occurrence, 발생도, 자, Detection, 검출도. 당시 우리가 개정 5판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RPN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심각도, 발생도, 디텍션, 검출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이거를 이제 곱한 값을 RPN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RPN 값이 뭐 특정 점수 이상이 넘어갔을 때 그게 우리가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서 그 관련된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그 RPN 값을 낮추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핵심 FME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RPN을 우리가 안 쓴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SOD, Severity, Occurrence, Detection 이런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AP에서도요. AP에서도 그대로 이거 우리 액션 프라이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곱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우리가 이제 리스크 레벨을 따져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제가 이 FME 개정 5판을 별도로 이제 공유 드릴 때 좀 심화 과정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FME 개정 5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RPN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액션 프라이어리티, AP를 사용하고 있다.
AP에서도 마찬가지로 severity, occurrence, detection을 이런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걸 곱한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수준의 레벨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를 판단을 한다.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FME 개정 오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보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FME를 하는 과정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심화 과정에서 향후 별도로 다룰 건데요. 자, 간단하게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좀 확인을 해보자면,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 분석, 그리고 두 번째 실패 분석 및 위험도 완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험도에 대한 의사소통. 자, 시스템 분석은 뭘까요? 자, 시스템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과 준비. 당연히 우리가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여행을 가든 일을 하든, 사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자,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겠죠. FME를 하는 것도. 일단 뭐, 사람들도 뭐, 크로스 펑셔널 팀이 되려면 사람들도 모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스텝 2, 3. 자, 구조 분석과 기능 분석이라 되는데,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조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그 검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품은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 이런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을 거쳐서 어떤 최적화를, 어떤 액티비티를 거쳐서 그런 분석들을 정확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FME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거의 안 되겠죠. 왜냐면 FME를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요, 이걸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발 실제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FME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요 부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스텝 4. 자, 실패 분석. 결국엔 실패 분석 진행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앞서 이제 구조 분석과 기능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로스 펑셔널 팀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크로스 펑셔널 운영 자체가 잘 현업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존에 작성했던 FME를 기준으로 그냥 copy and paste and copy 갖다 붙이기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실패 분석을 하고, 자, 실패 분석을 했다고 하면, 자, 실패 분석이란 건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개발할 제품들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RPN이나, 지금 RPN을 안 한다고 했죠. 자, AP라는 액션 프라이어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위험도를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실제로 FMEA 프로세스는 다 끝이 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FMEA를 실현하고 이제 구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FMEA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심화 과정은 추후에 좀 기회가 됐을 때 이제 별도 영상을 만들 테고요. 요 정도까지 개념을 아시면 그래도 FME는 뭐다, FME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아실 것 같아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품질 셰프 옥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5가지 품질 코어틀 중에 네 번째 시간인 자, SPC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SPC, 자, Statistical, 자, Process Control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Process Control, 공정관리 앞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Statistical, 자, 통계라는 말을 붙여놓고 이제 통계적 공정관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SPC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전 품질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거. 자, 우리가 앞서 공유드렸던 품질 코어 틀 중에서 FME도 공적인 목적은 뭐라고 했죠? 결국엔 사전 품질 리스크 예방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자, 다만 SPC는 우리가 이제 그 양산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들에 대한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SPC는 이 개념이 전부 다예요. 사실 뭐 우리가 그래프를 관리를 하고 그래프를 이제 해석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요즘에는 워낙 뭐 ERP나 MS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람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래프를 뭐 하나하나 비교해서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뭐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SPC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핵심 개념은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SPC를 관리를 하든 뭘 하든. 사실 뭐 SPC를 뭐 개발 당시 때 우리가 한다고만 해놓고 실제로 양산가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양산하는 양산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SPC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게 답니다. 그게 핵심 부분이니까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SPC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 뭐 어떤 제품을 그릴까 하다가 너무 이제 복잡하면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그려봤고요. 네모나게 했는데 마우스로 우리가 이제 개발한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cm고 고객한테 받은 공지의 스펙이 자, 10 플러스 마이너스 0.5cm예요. 자, 이거를 어제 우리가 생산한 나트, 그리고 오늘 생산한 나트 두 개가 있다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10개나 20개를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했겠죠. 요 포인트요. 요 포인트를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어제 생산한 제품들하고 그리고 오늘 생산한 제품들을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화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다고 볼게요. 자, 보이죠?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2월 9일 날 우리가 이제 생산한 나트에 대한 샘플을 측정한 결과치고요. 그 다음날 우리가 2월 10일 날 생산한 제품들의 결과치예요. 자,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여기서 봐야 되냐면 요 그래프의 쉐입,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CPK 1.67. 얘를 보니까 뭐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네요. 보통 이런 부분은 뭐 완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보통 CPK 개념을 좀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자면 CPK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캐파빌리티에다가 K라는 상수를 붙여서 별도로 우리가 정량적으로 관리하기는 하나의 공정 능력 지수예요. 공정 능력 지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가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뭐 1.33 이상, 자동차 업계에서는 요구하는 게 보통 1.67 이상. 일단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게 이게 CPK 수치거든요. 뭐 간단하게 참고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자, 2월 9일날 우리가 생산한 나트는 CPK가 1.76.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산업에서는 CPK가 1.67 이상이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요구사항 자체가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구나. 이 정도면 그래. 근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예를 보니까 2월 10일 날 측정한 나트를 보니까 CPK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얘는 결국에는 거의 완전 불량이라는 거죠. 불량.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데일리로 이제 우리가 측정해서 결과치를 나타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프가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2월 9일 날 측정한 결과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월 10일 측정한 결과는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스펙
내라고 봤을 때 얘는 이미 스펙을 벗어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양품이 아닌 거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일련의 활동들을 SPC 관리라고 하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SPC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CPK 그리고 PPK 그리고 X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정도 세 가지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적어도 이제 SPC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 그리고 해석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소개해드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K는 공정 능력 하나의 지수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CPK와 PPK 차이가 뭐냐면 CPK는 단기적인 단기 공정 능력. 자, PPK는 장기 공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X바와 비교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X바 차트는 우리가 X바 차트라고 하는데 자, X축 말 그대로 X축을 이렇게 쭉 바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쭉 그려놓고 이거 위에니까 이제 상한치 스펙 기준이겠죠. 상한치 기준 스펙. 자, 밑에니까 이제 하한치 스펙.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마우스 패드 우리가 스펙이란 게 약간 10 플러스 마이너스 0.5 센치라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하한치 스펙이니까 9.5가 되겠죠. 상한치 같은 경우는 뭐 10.5가 스펙이 되겠죠. 이 안에서 우리가 측정한 기준을 봤을 때 이거 거꾸로 본다면 이렇게 아까 뭐 2월 뭐 9일날 측정한 건 좋았죠, CPK가. 근데 2월 10일날 측정한 거 보니까 뭐 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측정한 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프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샘플링을 뭐 몇 개 한 거에 따라서 이제 분포도가 이제 차이가 났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각각의 우리가 이제 요 샘플 집단들을 대한 결과들을 CPK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 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변동을 군내 변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군내. 자, 우리가 보통 그룹이라고 했을 때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군이라고 하죠. 뭐 무슨 군, 집단, 군. 그리고 그 안에 안 내자예요. 그 집단 내에서 변동, 군내 변동이라고 하고요. 군내 변동. 군내 변동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라트 이 지속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변동의 요 편차 요에 대한 편차 중심축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중심값 요거에 대한 중심값으로 봤을 때 요 정도의 편차를 군간 변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군내 변동은 이제 CPK에 대한 기준이라고 이제 비출 수 있는데 100%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군간 변동은 이렇게 PP 장기 공정 능력 관점에서 군간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CPK는 보다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공정 능력 지수다. 그 반대로 PPK는 장기적인 공정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정 능력 지수고 CPK 같은 경우는 이제 군내 변동에 의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고 PPK 값은 우리가 군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생산했을 때 각각의 샘플 간의 특정 군간 간의 변동을 비출 수 있는 하나의 공정 능력 지수라 할 수 있다. 자, X바의 의미 자체는 결국엔 우리가 이런 SPC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트렌드한 모니터링에 대한 하나의 뭐 툴이라 볼 수 있겠죠. 상한치, 하한치를 관리하면서 쭉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튈 것이냐, 튀는 부분, 이런 튀는 포인트를 우리가 예측하고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는 자체가 이때부터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와서 우리가 알았다면 갑자기 틀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문제들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공차 안에 튀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도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SPC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만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품질샵 옥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품질 코어트 5가지 중에서 마지막 MS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개념 위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면 질문이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MSA란 이제 많이 들어보겠죠? 이제 Measurement System Analysis. 자, 측정 시스템 분석이에요. 자,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 자, 우리가 왜 측정 시스템을 분석을 할까요? 자, 데이터를 측정하는 설비와 사람에 대한 측정 신뢰성을 분석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비와 사람에 대한 측정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설비와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한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AD 프로세스는 이제 Problem Solving 관점에서 우리가 그 문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제품을 뭐 치수를 측정하든 아니면 검사를 하든 외관 검사를 하든 아니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근본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런 데이터 우리가 확인했거나 측정했던 데이터들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설비가 우리가 측정 설비로 이제 치수를 측정했다 봤을 때 그 설비가 우리가 모르는 오류나 아니면 문제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 값이 나올 수가 없었다면 그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사람 간의 편차는 굉장히 심합니다. 측정 편차 아니면 검사의 수준. 그래서 우리가 MS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보다 설비와 사람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MS를 하는.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측정 시스템은 뭐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를 분석하는 설비와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신뢰 확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가 이제 Problem Solving 관점에서 특히 AD 프로세스를 배울 때 이런 MS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시그마 개념에서 DMA, IC 개념에서 D는 이제 Define 그 다음에 Measurement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이제 확인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MSA는 크게 우리가 게이지 R&R. 자, R&R은 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 자, repeatability는 말고 repeat. 자, 요 정도 우리가 좀 알고 가야겠죠. 자, repeat. 당연히 반복성이겠죠. 자, reproduce. 우리가 reproduce 재생산하다는 게 재현성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재현성 관련해서. 자, 그런 반복성과 재현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게이지 R&R. 측정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verification하고 calibration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은 검교정이라는데 보통 사람들이 우리 검교정했어요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좀 어떤 개념이냐면 검교정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검정과 교정은 두 가지 합친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이지 R에 대해서 이제 repeatability 반복성과 자, 그 다음에 reproducibility 재현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명의 검사원이 있어요. 이렇게 미수, 진수, 해영 3명의 검사원이 있는데 자, 각각의 미수, 진수, 해영이 자, 하나의 뭐 반도체라는 제품의 치수, 이런 치수를 잰다고 볼게요. 10cm에 100인데 공차는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0.1로 할게요.
그거를 쟀을 때 각각의 검사원마다 측정한 결과들을 3번을 반복해서, 자, 3회 반복. 3회 반복해서 그 데이터 값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반복성을 체크한다. 그리고 재현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숙이가 하나의 제품, 동일한 게이지를 통해서 동일한 제품을 측정을 3회를 했어요. 자, 다시 진숙이 미숙이 측정했던 것들을 다시 측정합니다. 또 혜영이 또 같은 제품에 동일한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전반적인 편차를 확인하는 게 reproducibility, 재현성 평가. 이해가시나요? 반복성과 이제 재현성. 자, 반복성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개개인의 이제 하나의 편차. 예를 들어서 오늘 미숙이라는 검사원이 오늘 측정한 거랑 내일 측정한 거랑 동일한 제품을 측정했는데 편차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기분이 좋고 내일은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가지고 집안일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기분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그리고 측정 편차들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리피터빌리티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여러 명이 검사를 교대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24시간 돌아갈 때 A, B, C조를 나눴을 때 A조는 미숙, B조는 진숙, C조는 혜영을 측정을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근데 미숙이 잴 때랑 진숙이 잴 때랑 혜영이 잴 때랑 각각의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면 안 되겠죠. 같은 제품을 측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3명의 측정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고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랑 그 측정 방법이 이 제한성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정도는 적어도 이제 반복성과 제한성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Verification and Calibration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측정하는 설비나 이렇게 이제 측정 도구, 얘는 이제 버니 캘리퍼스나 여러 가지 관련된 측정 도구,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큰 설비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설비의 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Ve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Verify. 자, 우리가 검증을 했더니 그 설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스터 샘플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료를 기준으로 이제 그 측정 편차가 실제로 나는지 안 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보통 verification 제품을 설비를 검증하는 기본 방법인데, 그런 방법에서 결과가 자체가 이상이 발생이 되었다면 우리가 교정이라는 걸 합니다. 교정. 그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검교정이라는 의미는 한 단어가 아니라 따로 해요. 자, 검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거를 우리가 교정을 하는 거죠. 그죠?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설비나 사람을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교정합니다. 사람한테도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교정.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이지 RNR에서도 만약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검사원들의 편차나 아니면 한 검사원의 날마다 약간 요동치는 검사 스킬이나 측정하는 스킬 자체가 좀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 그 검사원들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교정도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캘리브레이션은 용어도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MS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MSA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책이나 인터넷 뒤져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MSA라는 걸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그리고 양산 단계에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결국은 그 데이터란 건 사람과 측정 설비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측정 설비와 사람에 대한 측정 신뢰도가 무너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고, 사전 예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뵐게요.